코로나19 상황 짚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725명, 한 달 가까이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요. 정부는 이틀 뒤, 그러니까 금요일에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수요일입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효과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요일이기도 한데요. 29일째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고 1,725명. 근데 주목해야 될 점이 비수도권 비율이 이제 뭐 거의 40% 가깝게 나아가고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단하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벌써 한 달째 1,000명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피로하실 텐데요. 저는 지금 상태가 일종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 능력이 1.7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전파 능력을 약 30에서 4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효과가 합쳐지게 되면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질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예. 나머지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가 있으면서 벌써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4단계 조치의 효과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앞으로 유행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로 시간을 버는 사이에 최대한 빨리 백신의 접종률을 높여야 됩니다. 네,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급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40대, 50대에서 위중증 환자들 그리고 사망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역시도 40, 50대에서는 아직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 능력은 높아져 있지만 사망률이나 중증화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되면 치명률이나 사망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 방향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40대, 50대에서 유행을 하면서 아직까지 인구 집단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으로 보호가 완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중환자와 사망자 숫자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5.6배라는 수치는 아무튼 심각한 수치로 좀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병상이 잘 버텨주는가 이제 이 부분과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국에서 잘 모니터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돌파 감염 추정 사례 역시도 이게 최근에 늘어나고 있고 돌파 감염 때문에 사망하신 첫 사례도 나왔다고 해서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유행할 경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를 더 떨어뜨리게 되고요. 예. 그리고 확산의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숫자로만 보면 돌파 감염의 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신의 사망 예방이나 중환자 예방 효과도 거의 100%에 근접합니다만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유행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돌파 감염도 생기는 것이고 돌파 감염으로 인한 사망 사례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그 돌파 감염 사례를 백신별로 좀 구분해서 보여드리긴 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화이자, 얀센. 근데 우리가 이제 주력 백신으로 삼았던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제 후반기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맞고 있는 화이자 그리고 얀센은 어떤 물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이 두 백신 앞서 설명드린 두 백신과는 적은 숫자의 양이 투입이 됐는데 돌파 감염이
많습니다. 이걸 이제 뭐 약 2배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수치가 좀 높은 편인데요. 저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 백신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2회 백신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얀센 백신에서는 돌파 감염 사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보다는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 효과가 더 떨어져서 최대 60% 정도까지밖에 안 나온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100명 중에 60명은 막을 수 있지만 40명은 돌파 감염 사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돌파 감염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지금 그 얀센 맞으신 분들은 한 번만 맞아도 일단 당국에서는 접종 완료자로 분류를 해놨잖아요. 근데 맞으신 이제 얀센을 접종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데이터가 그리 반갑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뭐 추가적인 접종이나 이런 계획을 따로 얀센 접종자들에게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일부분 동의하고요. 그리고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감염 예방이 백신의 목표가 아닙니다. 한 번 접종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 기회를 제공해 드려서 예. 사망자와 중환자를 막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 예방의 측면, 우리나라에서는 얀센 백신들이 젊은 남성들이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감염 예방 효과를 보강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 추가 접종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4단계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일요일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여부가 일요일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그 여부가 모레 결정이 됩니다. 방역당국에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서 29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84%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는 12.8%였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4단계 거리두기 연장 어떤 방향으로 할까요? 앞서서 짚었던 것 중에 두 가지를 유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위중증 환자가 그새 많이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많이 했던 얘기가 확진자 수만 보지 말고 병상의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위중증 환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제 병상 여력이 그만큼 작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거리두기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기에 예. 더해서 두 번째는 돌파 감염 사례였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백신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한계에 부딪혀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인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은 거리두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국에서도 이런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론이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여론조사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수가 높은 단계 거리두기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대중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직까지는 높고 그렇다면은 그 국민들을 믿고 정부 입장에서도 거리두기를 더 연장하는 쪽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결국에 소상공인들일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영업시간 제한 이쪽에 걸리는 업종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의 반발이라든지 실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이제 거리두기하고 양립을 해 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국가와 재정 정치의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4단계 연장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주로 이제 코로나19 관련 대담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여러 가지 이제 그 바이러스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제부터 이제 그 델타 플러스 변이에 대한 얘기를 저희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델타 플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2명을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을 한 것인데 한 분은 이제 해외 유입 사례고 한 분은 이제 국내에서 감염이 됐는데 이제 그 감염원을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2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마친 뒤에 델타 플러스 변이에 감염이 됐다. 이건 또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네, 델타 플러스 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네. 바이러스는 변이 자체가 생존의 무기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변이가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이가 조금 더 진행이 되어서 어떤 임상적인 의미가 있게 되면 별도의 바이러스로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델타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변이가 안 이루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를 보실 때에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함으로써 전파력이 높아졌는지 그리고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지,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지 이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예. 아직 델타 플러스 변이에 대해서는 이것을 평가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보로 보면 만약에 델타 플러스 변이가 이런 능력들이 높아져 있다라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대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로 대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지 않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파 감염 사례는 델타 바이러스 자체가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 그 알파, 베타, 감마 이런 변이는 그 발생 지역에 따라서 나뉘었었잖아요. 그런데 델타랑 델타 플러스 변이는 어떤 차이로 나뉘는 겁니까? 네, 같은 염기 서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염기 서열은 비슷하지만 일부분의 유전체에 변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변이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의 일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뭐 변이 바이러스 얘기와 또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일 텐데 그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2억 명을 넘었다는 소식. 근데 처음에 이제 1억 명 갈 때까지의 기간과 이제 1억에서 2억으로 갈 때까지의 기간을 보면 1억에서 2억까지 가는 기간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절반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인데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런 바이러스의 법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는 바이러스와의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바이러스의 이 전파 속도 대비 백신의 접종 속도가 얼마나 빨리 따라올 수 있냐에 따라서 이 유행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백신의 공급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서 우리 세계에서 바이러스를 없애겠다 이런 전략을 선택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그동안 코로나 청정국,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던 국가가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나 베트남,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위험도가 그리 높진 않았었는데 지금 델타 변이가 발견된 이후에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평가하기로는 가장 바이러스 중에 전파 능력이 높은 것들이 수두와 홍역 같은 것들인데요. 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이 수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이런 보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유입을 본질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우리가 어떤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유행 확산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접종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확진자 숫자를 줄인다라는 개념보다는 사망자와 중환자를 줄이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전체 국가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락다운한다, 뭐 물리적으로 봉쇄를 한다, 뭐 어떤 나라의 국민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코로나 사태 초반에는 많이 논의가 됐었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더러 계셨는데 이제 지금의 베트남이나 태국의 상황을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아무튼 뭐 태국과 베트남은 뭐 해외 외신 기사들을 보니까 아주 뭐 국내 그쪽 상황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 노동자 대회와 관련해서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조사의 방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네, 일단 이 집회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양쪽에서 오해라든지 왜곡이 좀 있습니다. 어떤 예. 거냐면 이 집회 이후에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 3명은 사실 이 7월 3일 집회에서 판정을 받은 그 확진이 된 것은 아니고 예. 7월 7일 그 이후에 조합원들끼리 이제 같은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이런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 식당에 같이 갔다가 이제 감염이 되는 그런 사례였기 때문에 이 집회하고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거꾸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집회가 문제가 없었느냐 예. 했을 때는 방역의 관점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겠고 무엇보다도 실정법상의 뚜렷한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수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들이 이제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두 번째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세 번째는 일반 교통방해 이 3가지인데
이 죄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당연히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회를 열게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방역 수칙은 어떻게 지켰는지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고의성이라든지 예. 이들이 또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과실을 놓고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그런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이제 위원장 출석 이전에 집행부에서 몇몇 간부들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그런 수사 상황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네. 일단 이번 사례에서는 그 확진자 세 분이 집회로 인한 감염은 아니라고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그 집회로 인한 감염이 일어났다. 그 유무에 따라서도 책임이나 처벌의 정도가 좀 달라집니까? 근데 이분들이 확진이 그 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예. 확진이 된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이제 그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이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이 집회에 대한 처벌 자체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방적 차원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집회였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가닥이 잡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도 저희가 잠깐 짧게 좀 짚어봤습니다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근데 이분은 이제 그 당 대표로 있습니다. 국민혁명당이라는 당인데요. 이 국민혁명당이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또다시 논란인 것인데 이미 작년에 한번 그 어떤 집회 위험성을 우리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대규모의 집회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우리가 2차 대유행 때만 해도 전국에서 확진자 숫자가 100명대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서 확진자가 1,700명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라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요. 방역에 있어서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사나 이런 집회의 자유 같은 것들도 존중이 되어야 되지만 예. 그것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지금은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전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지난해 광복절 집회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관련해서 사법 처리를 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이제 들어가는 그런 예. 절차를 밟았었고 그 집회는 이제 불법적인 그런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당연히 다 공인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겠죠. 예. 근데 이제 현재까지 좀 확립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이제 집회를 할 때 여러 진영에서 동시에 하고 이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예. 한 진영씩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의 차원에서 어떤 문제 제기가 되는 동시에 좀 정파적인 시각이랄까 이런 것들이 같이 깔려 있거나 혹은 예. 그렇다라고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편에서 집회를 하는지에 따라서 태도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런 집회에 대한 제한들이 너무 지나치게 방역을 이유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원칙으로 마련되지 않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런 상황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이르렀으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규모의 집회는 자제해야 된다. 예. 이런 룰이 뭐 법을 떠나서 규범적으로 성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예. 이제 정부에 대해서 계속 불복하는 예. 그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으면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학기부터는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게 돼도 학생이 등교를 하고 싶은 그 날로부터 이틀 안에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음성이라며 학교에 나갈 수 있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런 결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1년 반 동안 학교를 문 닫았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확진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로부터 가정 내로 전파가 이루어져서 노인들에게 사망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문을 닫아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1년 반 동안 학교를 닫아오면서 학생들의 교육 결손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2학기부터는 가급적이면 학교를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내용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이어지는 이슈큐브 더 함께해 주실 거고요. 정재훈 가천대 기일병원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